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바로 이 자산 계정 중에서 비유동 자산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인 투자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해서 비유동 자산 쪽을 다 끝내고 뭐 부채로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보다도 공부할 내용이 더 많은 것이 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 중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또 학습 내용도 그만큼 많은 부분이 유형 자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유형 자산은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형 자산은 무엇인가 한번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이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그러면은 장기간 하면은 최소 얼마일까요? 1년 이상 사용된다는 것이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경제적 효익. 네. 그래 이제 우리가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네. 그래서 유형 자산의 설명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이 되고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유형, 무형의 그 유형을 말하는 거죠. 예,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 밑에서 보시면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개정 과목이 7개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자산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유형 자산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앞 시간에서 배웠던 투자 부동산, 즉 투자 자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개정 과목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이거 역시 이 건물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이 건물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건물이다. 그러면 이거 역시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이라 하는 것은 건물에 있는 모든 부속 설비를 다 포함하죠. 부속 설비를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뭐 전기 설비라든지 급배수 설비라든지 유생 설비라든지 냉난방 설비라든지 통풍 설비라든지 뭐 보일러 설비라든지 승강기라든가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또는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까지를 모두 건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개정 과목이 구축물입니다. 구축물. 자, 토지 건물은 금방 알겠는데 구축물은 무엇이냐? 전봇대.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은 다 구축물이라고나 할까요? 다리를 놓는다든가 전봇대 세우는 거 또는 정원을 꾸미는 거 이런 것을 구축물이라고 우리가 유형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 여기 이렇게 설명했네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그리고 이들의 부속설비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리라든가 전봇대라든가 분수대, 정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축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이제 제조업에서 아주 많죠.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가 다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컨베어라든가 뭐 기중기 이런 것까지도 공장 내에서의 운송 설비도 기계장치로 봅니다. 공장 내에서의 그 천정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중기 움직이는 거, 공장 내에서 운송하는 설비는 기계장치로 분류하고요. 공장 밖에서 도로에서 운반하는 것은 차량 운반부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차량 운반부로 정리하죠. 그러면 지게차는 뭐로 할까요? 지게차도 도로에서 달릴 수 있죠. 차량 운반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이런 것들은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죠. 사무용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집기 비품. 예를 들면 냉장고, 에어컨, 뭐 책상, 컴퓨터, 복사기, 복합기, 또는 저런 요즘은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 사무실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다 비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임시 개정 과목인데요. 언젠가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이 끝나면 무엇으로 대체가 될까요?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건물로 대체되거나 구축물로 대체되거나, 건설이 완료되면은 없어져요. 건설이 될 때까지 임시로 만들어 쓰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건설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창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창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은 많이 이제 계속 만약에 6개월 정도 공사를 했다면 6개월 동안 투입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모두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잡아놨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시청에 건축 허가, 준공 검사 이런 걸 받고 취득세도 내고, 그래서 마무리되면 그 취득세까지를 전부 건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대체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정 과목들이 7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조금 생소한 거, 이것은 아마 여러분에겐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 것이고요. 나머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건 아마 좀 익숙한 그런 개정 과목일 수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 하는 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당좌자산에서는 취득할 때 지출했던 그 수수료 비용, 이것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산에서는 취득 시 지출한 수수료라든가 모든 취득 비용은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상품, 재고자산에 취득할 때의 취득 원가도 모든 비용,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상품으로 전부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형자산에서도 그 자산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 비용을 모두 가산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말고도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이다. 이게 뭐냐면 기계 같은 경우는요.
시운전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시운전. 예. 그래서 시운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기계 장치로 그냥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모든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고요. 시운전비도 포함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열거를 해놨네요. 예, 그래서 그 부대 비용에 포함되는 것들은 첫째, 매입 수수료 또는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토지 정지 비용 이런 것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죠. 토지 정지 비용은 이제 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요. 토지를 샀어요.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업무용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토지 위에 철거해야 될 폐건물이 있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할 건물. 그러면 토지를 산 다음에 자, 토지를 5억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토지를 5억에 사고 그 철거 업체에다가 저기 우리 여기다 건축을 할 거니까 저기 못 쓰는 건물, 폐건물 철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억하고 토지 철거되는 비용 2천만 원 이것을 모두 토지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토지값 5억에다가 거기 토지에 쓸데없는 건물이 있어서 그걸 철거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지 정지 비용이다. 토지 정지 비용. 토지를 사고서 만약에 내가 우리가 토지를 새로 매입한 거하고 옆에 다른 토지하고 구분지큐에서 뭐 토목공사 이렇게 무슨 토목공사 뭐 고랑을 판다든가 아니면 담을 친다든가 이런 토목공사를 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토지 정지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에 지출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을 지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 발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적 지출, 둘째는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자산 처리. 자산 처리를 의미하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 옆에는 비용 처리라고 써요. 비용 처리.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자산 처리해야 되는 비용과 비용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자산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정리하고요. 비용 처리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하는 지출은 어떤 지출인가 한번 볼까요?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그 지출이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내용연수라는 말 지금 우리 교재로 공부하면서 지금 처음 나오는데요. 내용연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용기간. 사용기간을 예측한 거예요. 예측한 거. 그래서 이 사용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을 증가시키는 지출.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동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자동차를 한번 사면은 10년이 가도 고장이 안 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옛날 자동차들은 사고 나면 뭐 한 5년 지나면 막 힘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 차체는 멀쩡한데 자동차 엔진이 뭐 너무 다 망가졌다든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바꿔가지고 또 한 3, 4년 더 탑니다. 그걸 우리가 보링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보링 작업은 이제 자동차 고치는 작업 중에서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엔진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그 엔진의 그 뭐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새 것처럼 힘이 세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수백만 원은 들어가요. 이런 것은 뭐냐면 차를 더 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한 이제 과거에 우리 자동차들은 뭐 화물차 같은 거 한 3, 4년 타면 힘이 없어가지고 버리고 새 차 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안 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새 차는 아무래도 수천만 원 가니까 그 몇백만 원 들여서 야, 한 2, 3년 더 굴려야 돼. 그러면 보링을 해요. 그러면 차가 내용연수,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비용 처리할 때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데 차량 유지비로 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예요. 즉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차량을 뭐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의 증대. 이건 이제 기계 같은 거에서 나오죠. 예. 기계를 고쳐가지고 만약에 포장 기계가 있는데 시간당 100개씩 포장할 수 있는 기계였는데 어떤 부품이나 어떤 추가적인 그 추가 설비를 해서 시간당 2배로 포장량이 늘었다. 그러면 이게 생산 능력 증대, 즉 생산성 향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원가 절감. 네, 원가 절감 여러분 아시죠? 비용을 줄이는 투자예요. 기계 장치에서 해당이 되겠죠. 원가 절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품질 향상. 이걸 고쳤더니 제품의 품질이 좋아져요. 품질이 좋아짐으로써 뭐예요? 판매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가격을 높여서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러한 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출은 단순히 어떤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의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본적 지출의 예제.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또는 건물을 증설했다. 또는 증설이나 개조. 또는 냉난방 설치 장치를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 위에서 설명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말이죠.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든가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놓았다든가 또 3층을 5층으로 증설했다든가 이런 것은 가치를 증가시킨 거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 위에서 설명한 것은 내용연수의 증가, 생산력 증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뭐 이런 것만 언급을 했는데 가치 증가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3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하면은 이게 만약에 20억짜리 건물이라면 한 층 더 올리면 몇 억을 더 받는 거죠. 그게 가치 증가예요. 그것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은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임대나 임차할 때도 월세, 그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건물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건물 가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치의 증가. 이런 것이 자본적 지출이다. 잘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지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 즉 비용 처리해야 되는 회계 내용은 무엇이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말이죠. 원상회복. 원상회복.
뭐냐면은요, 건물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은 건물 이 표면이 그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저 아파트 같은 데도 그 주기적으로 한 번씩 페인팅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원상 회복입니다. 예.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예. 페인팅이 많이 문제가 되면은 물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건물 외벽을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또 보기도 싫고 하니까. 능률의 유지. 유지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생산력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능률 유지. 뭐가 고장 나면은 그거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수선 유지. 우리가 보통 수선한다고 하는 거. 이러한 성격, 즉 수선의 성격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주의에 보면은 이게 예제죠. 주의가 아니라. 수익적 지출의 예를 보면은 건물에 도색을 했다. 유리창이 깨져서 교체를 했다. 또는 소모품이 다 되어서 소모품을 바꾸었다.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에 해당되는 지출이라는 거죠. 이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한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뭐 자산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돼요. 예. 자산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예. 예, 여러분이 자산 처리하는 지출, 뭐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증가, 가치의 증가, 원가 절감 이런 데 기여한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비용 처리,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수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1차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또 회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다. 예.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 한마디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이거예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 딱 이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 회계를 좀 아는 사람이죠. 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게 뭐야? 하면은 이런 거다. 내용연수 증가시키거나 생산력을 증가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야. 네, 비용 처리. 어떤 것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수선 유지하는 비용들은 비용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자본적 지출로 전부 처리했다.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네. 그럼 공장에 설비가 있는데 공장이 너무 오래돼요. 기계장치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자주 나니까 계속 수선을 한 거예요. 여기 고장 나면 여기 수선하고 여기 고장 나면 여기 수선하고 여기저기 1년 내내 엄청난 수선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수선은 뭐 이런 품질 향상을 기한다든가 가치 증가가 된다든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네. 그러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 뭐 이익이 이거 공장 고치다가 회사 다 망가지겠네. 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회계 팀장을 불러가지고 그 비용들을 전부 다 좀 자산으로 기계장치로 좀 회계 처리할 수 없겠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기계장치로 바꿨다. 그러면 그건 의도를 가지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회계 처리한 경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비용은 너무 과소하게 나타나고 비용이 과소하게 만약에 공장을 수리하는데 이런 전부 다 원상회복적인 수리비가 가령 5억이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5억이. 근데 그 5억을 전부 다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했어요. 자본적 지출로. 그러면 5억만큼의 이익이 과대하게 표현되겠죠. 5억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비용에서 누락됐잖아요. 예. 전부 자본, 저기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산으로.
기계 장치로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5억만큼이 수익이 과대하게 표시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분식회계 이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분식회계의 그 많은 부분이 앞에서 배웠던 재고자산에서의 장난. 그 다음에 장치산업인 경우는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장치에 유지보수하는데 그런 투자되는 비용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분치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지 잘 했는지는 우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오류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주느냐. 자, 요 위에 있는 설명이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 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경우에 5억이 현상 유지의 수리비였는데 그것을 기계장치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산은 그렇죠. 과대하게 나오죠. 비용은 과소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이익이 너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익이 아닌데 이익이 과대하게 표시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일부러 이럴 정도다 그러면은 뭐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하는 회사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너무 이익이 많이 나서 오히려 그냥 세금 내는 게 아까울 정도. 굉장히 여유 있는 회사죠, 이 정도면. 자, 이런 회사는 이제 경영과 뭡니까 주주가 이게 독립되지 않고 그런 작은 회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 내가 뭐 평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속으로 실제로 이익만 많이 남으면 됐지. 재무제표상에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손실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회계 처리 안 하는 법인들이 무수히 많아요. 작은 법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 대상도 안 돼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나 이제 탈세가 밝혀지면 그건 이제 세무감사 대상이 되죠. 국세청에서 귀사가 좀 이상합니다 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장도 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자산이 과소하게 되겠죠. 왜냐?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건데 비용 처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비용이 이쪽으로 가죠. 비용이 커져요. 비용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서 당기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법인세 조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조금 납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잘못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양면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그런 경영의 책임이 있는 그런 경우에 분식회계를 의도하는 그런 작업이 위에 있는 것이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아주 작은 중소 법인들의 법인세를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지 않은 회계 처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네. 이것은 자산 처리할 거다. 이건 비용 처리할 거다 하는 것을 어떤 판단으로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요 판단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유형자산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요. 네. 첫째, 유형자산의 개정과목의 종류 7가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디까지가 취득원가인지 알아야 되죠. 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결산 때가 되면은요, 이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결산 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네. 감가상각은 결산 때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이 감가상각인가? 여기 감가상각을 네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별개예요. 유형자산 중에서. 그러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그냥 놔둬도 가치가 떨어져요. 이것을 감가라고 한다는 거죠. 사용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뭘 측정할까요? 얼마나 가치가 감소했는가를 측정해서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이 사용기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연수,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이 감가상각에서는 그 사용 예정 기간을, 그래서 그 사용 예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그래서 감가상각이 뭐냐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감가상각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무엇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유형자산 취득 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가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라는 걸 계산을 하죠. 그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이거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알아야 되고, 또 감가상각 기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을 알아야 이 비용을 계산해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밑에 주의해 보면은 토지하고요. 토지하고 하나 더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경과했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같으면 올라갑니다. 저 가치가 더. 그래서 이건 뭐 재평가를 오히려 해줘야 돼요. 유형자산 재평가. 가격이 막 오르면 나중에 재평가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늘려줘야 돼요. 감가상각은 고사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왜 안 하느냐? 우리가 그렇죠. 임시니까.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매달 바뀌어요.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옵니다.
방법을 하기 전에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무엇이고 감가상각 기간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여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것이다. 취득원가는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에서부터 그 자산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게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취득원가입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란 뭐냐?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처분 시 받을 금액. 이게 잔존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시라는 건 중간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기간까지 다 사용하고 이제 못 쓰게 더 이상 이제 기계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분하면 기계는 주로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분할 때 고물 금속물이니까 이게 좀 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잔존가치입니다. 근데 처분 시 받을 수 없는 자산들도 있어요. 그런 건 잔존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대금에 구입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내용연수. 그래서 자산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기대되는 기간이니까 이거 확실한 건 아니죠. 예정을 하는 거죠. 내용연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을 하나로 묶어서 체감잔액법이라고 부릅니다. 체감잔액법. 자, 체감잔액법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이 세로가 금액이고 가로가 기간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금액,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이에요.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기간이에요. 기간, 가로는 기간. 그래서 여기가 1년이면 여기가 1년부터 시작하면 여기는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첫 해에는 1년차 첫 해에는 감가상각을 가령 500만 원을 했다. 두 번째 해에는 감가상각을 250만 원을 했다. 세 번째 해에는 100만 원을 했다. 자, 그래서 선으로 그리면요.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어떻게 감소하죠. 이러한 형태의 감가상각을 우리는 체감잔액법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체감잔액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은 이러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체감잔액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는 그러면 이 네 가지로 다 나오느냐?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보통
뭐 실무 우리 전산에서 이제 뭐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라고 할 때도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개만 나와요. 두 개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이 공식은 4개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어떤 것인가 공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높은 급수에 가면 연수합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FAT 1급은 어떤 업종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도소매업으로 문제가 나와요. 상품 사가지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그러니까 이 생산량 비례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이란 거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을 한 양만큼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산한 양을. 조금 이따 공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정액법, 제일 중요한 정액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요, 내용 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면은 이게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 연수 동안. 그래서 밑에 공식을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을 말해요. 거기다가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가령 5년이다. 그러면 매년 5분의 1씩 5년간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을 하는 것이나 나누기 5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때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그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뺐더니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걸 곱하기 1 했다가 나누기 5를 하는 거나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잖아요. 100만 원에 5분의 1이다 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5 하는 건데 이 1이라는 것은 곱하기 하나만 하니까 그냥 나누기 5 해버리면 되는 거죠. 쉽죠? 정액법. 다음에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조금 복잡해요. 기초의 미상각 잔액, 취득 원가에서 미상각 잔액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정액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정률법에서는 미상각 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은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건 매년 아까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면 누계액은 뭐냐?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로예요. 첫 해에는 처음 하니까. 그런데 2년 차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에 했던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계라는 개념은 계속 누적해 나가는 금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내용 연수가 경과될 때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차에 증가되고 또 2년 차 플러스 3년 차도 플러스 4년 차 플러스 되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은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작아지죠. 처음에 1,000만 원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700이 됐다가 300이 됐다가 막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까 이렇게 체감 잔액,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률법이. 그래서 미상각 잔액의 매기 일정 유를 곱하는, 율은 일정한 유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공식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미상각 잔액, 즉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네. 자,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은 알았는데요. 예.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이왕이면 한번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정액법에서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었죠. 연수합계법은요,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여기까지 정액법하고 똑같아요.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앞부분은 정액법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에다가 곱하기 당기 생산량 나누기 총 애정 생산량이라고. 총 애정 생산량. 이렇게 구하죠. 위에서 이제 정액법, 정률법은 이제 이해가 가셨을 텐데 연수합계법에서 요 뒷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요 뒷부분 앞에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분의 합계라는 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인 경우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연수 5년인 경우, 내용 연수가 5년이면 역순으로 5, 4, 3, 2, 1. 요 분자가, 위에 분자가. 그래서 여기는 내용 연수, 이 연수 합계법은요, 1년 차에는 뒷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1년 차에는 이렇게 돼요. 분자가 5고, 분모는 내용 연수의 합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몇이 나옵니까? 15. 그래서 1년 차에는 15분의 5만큼을 감가상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인 2년 차에는 내용연수의 합계는 똑같아요. 15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이 이제 5가 하나 줄어서 4가 되는 겁니다. 15분의 4. 그러면 3년 차에는 15분의 3.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해에는 15분의 5, 두 번째 해는 15분의 4, 3년 차에는 15분의 3이니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점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률법하고 비슷하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이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체감 잔액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은 앞부분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정액부하고 똑같은데 뒤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쉽습니다. 단기 생산량. 만약에 단기에 생산한 것이 100kg를 생산했다. 그러면 100 1년 차에는 총 예정 생산량 거기가 600kg를 생산하기로 돼 있어요. 600kg를 만약에 금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금광. 금광. 금광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금을 채굴하는 그런 업체인데 뭐 베트남에 있는 무슨 정부하고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금을 채굴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채굴하려면 거기에 투자해야 되죠. 거기에서 땅을 뭐 채굴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를 다 어떻게 사가지고 그쪽에 갖다 투자해야 되죠. 그러한 유형 자산들을 감가상각을 할 때, 자 거기에 금이 600kg가 있다라고 매장량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100kg만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첫 해에는 거기에 투입된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해서 600분의 100만큼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년차. 2년차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금을 별로 못 캤어요. 600분의 50. 그래가지고 이 총 예정 생산량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총 예정 생산량이 분모가 되고 단기의 생산량이 분자가 돼가지고 생산한 양만큼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는 업종은 탄광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유전 뭐 이렇게 일정이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매장량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종, 광업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총 예정 생산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은 총 예정 생산량 없어요. 계속 우리는 영구히 사업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총 예정 생산량 우리는 100년, 200년 사업을 할 거야.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이런 광업 같은 경우는 애정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는 게 아니라 애정량, 매장된 애정량이 다 생산이 되면 그 사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업종에서 이 생산량 비례법을 쓴다. 요 두 가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정확히 계산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은 또 뒤에서 문제 풀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